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주식이 빠졌는데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S&P도 보니까 별로 이제 안 떨어진 것 같게 네. 느껴지는데 한국 주식은 먼저 빠지고 네. 올라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거 미국 주식으로 완전 가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재밌는 요새 그 짤을 봤는데 우영우 변호사가 뭐 우리나라 코스닥은 향고래인가 봐요. 올랐다가 내려간다고 준호 씨가 코스닥 지수가 왈츠를 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래로 왈츠를 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좀 미국 대비해서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라는 점과 또 수수료나 세금적인 장점도 있고 또 단타하기는 또 괜찮고 물론 미국 주식도 최근엔 수수료가 좀 저렴해지고 삼성증권은 주간 거래도 오픈하고 뭐 소수점 거래도 지원이 되고 하면서 접근성을 많이 낮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하지만 결국은 근데 미국 투자로 점점 더 많이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웅달님이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회복력이 좋은가 그것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양 시장 다 회복하기 시작했으니까 2009년 이후로 전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빠진 50종목. 그러니까 한국은 약 2,000 몇백 개 중에 50개, 미국은 한 뭐 7,000 몇백 개 중에 50개가 되겠죠. 그 50종목을 사서 또 1년 있다가 리밸런싱, 1년 있다가 리밸런싱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빠진 게 1년 동안 얼마나 탄력성 있게 오르냐를 분석해 본 거죠. 그랬더니 미국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좋았고요. 그리고 승률 차원에서도 승률이라 하면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매도할 때 1%라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면 승률이 플러스라고 봤는데 미국이 55%, 한국이 36%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충 하락한 거 찍어서 사도 100번 중 55번은 맞춘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상 사실 55%면은 굉장히 높은 승률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36%죠.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탄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뭔가 좀 기억이랑 이렇게 데이터랑 좀 달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또 55% 확률 중에 내가 그렇죠. 45%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퀀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매매를 한다면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사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뭐 국민연금이 미국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 게 좀 나쁜 선택이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겠네요. 통계적으로 하락 후에 회복력이 빠른 미국 주식을 담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국민연금을 응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백테스트를 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모의 투자도 하고 이런 여러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핵심은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50종목으로 과거에도 시뮬레이션을 해요. 근데 50종목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거기 조건에 해당하는 50종목을 선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0종목을 했을 때 한 5종목 정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100%, 1000% 올랐어요. 그러면은 전체 계좌 수익률이 좋아지긴 하겠으나 엄청 좋아지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 50종목이 아니라 5종목을 투자한다면 5종목 중에 2종목이 1000% 올랐으면 계좌 수익률이 엄청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거 엄청 좋은 전략이네 라고 실전에서 했는데 5종목으로 했는데 그런 종목이 안 나와요. 그럼 과거는 좋았는데 현재는 안 좋은 거죠. 근데 50종목으로 한다면 현실에서도 어쨌든 그 통계적 괴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퀀트를 하신다면은 과거와 미래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퀀트 투자도 정답은 아니다. 물론 미국도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전체 거래 대금의 8, 90%가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이미 미국은 퀀트가 대세지만 그래도 완전 대세는 아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방식을 완전 퀀트로 틀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내가 하던 방식과 일정 부분이라도 퀀트를 병행하면서 좀 나은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 년, 수십 년 투자하시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일 거라고는 저는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것도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손매매를 하면 50종목을 산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안 되죠. 근데 네. 퀀트로 하면은 그게 자동 매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그런 것도 되게 편리한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지만 2017년에 책을 하나 쓰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식 투자 손매매도 하고 퀀트 투자도 하고 로보드바이저 기업에도 맡기고. 펀드 같은 거 맡기고 그리고 코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책을 쓰면서 이제 실제 투자하면서 내 자산이 이렇게 불어났습니다를 막 저장하고 있었어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코인이 처음에는 비중이 10%였던 코인이 나중에는 50%, 60%, 70%까지 오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어떤 종목 3배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신나가지고 또 책을 쓰려면 뭔가 이게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니까 코인을 그때 한 80종목, 80개인가 샀어요. 해외 거래소 통해서. 네.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왠지 코인 시장이 2018년부터 떨어질 거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도 써놓은 게 있거든요. 떨어질 것 같다 써놓고도 제가 못 판 게 80개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놔뒀다가 지금은 원금 손실까지 봤는데 어쨌든 그 사실 많은 종목 수를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하지만 그거를 손매매로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퀀트가 그런 점도 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매도를 할 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매도하는 것도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변동성도 일일 변동성도 클 때가 걸리면 네. 이게 팔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마이너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과 투자 요새는 병행도 해야 되고. 무조건 병행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병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펀트는 적어도 일에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서서 이제 한번 얘기를 쭉 해보면 이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리고 퀀트 투자 뭐 이렇게 투자법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려보고 또 그 안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20개에서 50개까지 그렇게 딱 기준에 맞춰가지고 적자가 아닌 거, PBR 1 이하인 거 이런 것들 좀 사는 전략들, 책에도 또 많은 전략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적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혹시 그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네. 암호화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혹시 암호화폐를 좀 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 운용사들 중에서도 네. ETF를 만들 때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넣는 거를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모 운용사는 넣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금감원에서 연락 와서 빼라 그래서 뺐다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법적으로는 허용해주지만 뒤에서는 약간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우리나라 인식이 그런데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이 운용사들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가상자산 자체가 워낙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더 떨어질진 모르겠으나 최근에 하락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만약 최근에는 코인이나 주식이나 좀 커플링, 동조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오르면 또 코인이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5에서 10% 정도는 코인을 담아가는 거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퀀트 투자가 코인에도 접목이 됩니다. 뭐 젠포트라는 서비스에서는 코인 한 200여 개에 대해서 백테스트와 이제 이 주문 연계까지 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젠포트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미국 주식 퀀트의 몇 퍼센트, 한국 주식 몇 퍼센트, 코인 몇 퍼센트, 그 중에서도 단타 몇 퍼센트, 자산 배분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게 다 자동 매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엄청 좋네요. 자,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017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혹시 암호화폐 쪽을 투자를 하신 건가요? 초기에는 많이 했죠. 2017년. 많이 하고 뭐 ICO 열풍이 불 때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매일경제를 통해서도 2년 정도 가까이 매일 그 암호화폐 시황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많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주식보다 예측은 쉬워요. 왜냐하면 주식은 분석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부터 수급, 뭐 펀더멘탈 기업 실적, 심지어 미국 보스턴 날씨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분석해서는 답이 없는데 코인은 2017년도만 하더라도 차트만 분석하면 됐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맞추기가 쉬웠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 시장을 보는 것과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벌었던 걸 손실 보고 나서부터는 개인 투자는 안 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퀀트 기반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서 2022년이면 그래도 한 5, 6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 기관 쪽에서 좀 인식이 과거랑은 좀 많이, 왜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 네. 그래도 막 기업들도 진출하려고 하고요. 코인도 막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은행에서도 이런 그 거래소, 암호화폐 맞습니다. 거래소 막 들어오려고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풀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국내는 조금 보여주기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특히 금융권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고 또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 확실히 많이 제도권화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게 많잖아요. 블록체인이냐 가상화폐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이지만 가상화폐는 그냥 가비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가상자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 되고 뭔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를 따르는 가상자산이라는 시스템이 죽을 수는 없고요.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 뭐 정말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시장은 잠잠해지겠지만 시장 자체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시장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정말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는 담아 가보면 괜찮은 영역은 맞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0이 되고 막 이런 일은 비트코인이 0이 된다.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겁니다. 정말 리스크를 안 지고 싶으면 은행에 적금을 넣어야 되죠. 요새는 괜찮죠. 금리가 좋으니까. 근데 그거 뭐 금리가 좋으니까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1년 그렇죠. 전만 해도 은행에 넣는 거 다 쓰레기라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자산 배분, 일반적인 자산 배분, 뭐 올웨더라 이런 게 기대 수익률이 연 7%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이 5% 많이 주는 데는 맞아요. 저축은행 더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은행이 은행이 낫죠. 리스크 제로니까. 하지만 나는 더 리스크를 지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ETF 할 수도 있고, 코인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향이 어떠냐에 대한 차이인데, 내가 주식을 할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는 투자자라면 코인 투자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다시 주식으로 좀 들어와서 네. 그 국민주인 삼성전자를 예. 퀀트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좀 네. 어떤지. 개별주에 대한 분석은 사실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워낙 또 국민주고 네.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롱텀 차트라 그래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로그 기반의 분석을 보면 확실히 저점 부근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은 대체적으로 그 롱텀 차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내는 순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추정 실적이라는 게 뭐 예상보다 많이 다르진 않잖아요.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결국 실적을 발표할 때도 추정되었던 실적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풍부하고 하니까 이 주가가 예상과 달리 크게 변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 좋다면 언젠가는 주가는 거의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한편으로 바이오 주식이나 적자, 테마기업,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저점 부근인 건 좀 맞다고 나오고요. 또 시즈널리티, 계절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과거 이 주가 흐름을 다른 모든 주식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삼성전자는 요만큼 오르고 어떤 애는 요만큼 올랐다. 어떤 날은 삼성전자 요만큼 떨어지고 얘는 요만큼 떨어졌다. 그런 분석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와. 매일 상대적으로 분석해서 삼성전자의 시즈널리티를 분석해 보면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는 4월까지 오르고 9월까지 떨어졌다가 12월까지 오르고요. 이게 2007년 이후로 특히 삼성전자의 이런 시즈널리티를 보면은 9월 이후로 12월까지 오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네. 막 올랐을 때. 네. 근데 아마 2021년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한데, 좀 하락했고.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상대적인 지표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도 좀 저점이고 시즈널리티도 저점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현금의 일부를 좀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괜찮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장기 계좌로. 모든 걸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거는 퀀트 데이터 분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현 위치에서 신규로 들어간다면은 사실 땡큐죠. 아, 지금 시점에서. 분할로 들어간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퀀트 투자 책을 써주셨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퀀트 투자만이 진리다,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도 중요하고 정성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퀀트적으로도 데이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정성적으로도 오랫동안 주식 투자에 계시면서도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 주식이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소형주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형주라고 하면 일단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가총액 500억, 800억 이런 회사들. 작긴 작네요. 작죠. 정말 작은 건 300억 정도도 본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은 안 좋은 회사라고 투자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런 회사를 투자했을 때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퀀트라는 게 좋은 게 그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거부터 이 시가총액이 제일 낮은 20종목을 사서 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나가면은 사실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말로만 하면은 신뢰도 안 가고 또 소형주니까 백테스트는 좋아도 실제 투자금을 넣었을 땐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 왜냐면 한 300억짜리 하는 회사에 내가 뭐 1억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2018년부터 검증을 했을 때 실제 결과로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400%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사이에 상패를 4개 정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패 당한 건 마이너스 100%잖아요. 그걸 감안해도 이 정도 수익이 실전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퀀트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런 소형주 퀀트 전략을 과연 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수조 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곳에서 알파,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수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큰 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20개를 사니까 사실 여기서 한두 개가 망해도 네. 18개에서 수익을 보전하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2천만 원을 든다고 하면 100만 원씩 20개 넣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약간 VC 업계랑도 비슷한데 그러네요. VC가 몇십 개 넣어놓고 마켓컬리 하나 터지면 대박 나잖아요. 이런 맥락입니다. 부동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게 똑같은 플레이어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네, 거죠. 네, 네. 거기에는 워런 버핏도 없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식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관들도 있고 큰 손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주식 투자 시장 들어가서 과연 그걸 평평한 게임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소형주 투자는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소형주 투자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요. 그래서 의외로 꽤 많은 몇 억 단위의 자금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전략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아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퀀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형주 전략 하나 넣고 단타 전략 하나 넣고 그 단타를 했지 반대 입장에 있는 역추세 단타도 넣고 그리고 1년에 한 7에서 10%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자산 배분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형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도 좋고 소형주도 좋고. 네. 아, 이게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군요. 혹시 책에서 소형주 투자 전략도 소개해주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그냥 시가총액 하위 20개 또 코딩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젠포트로 클릭만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치 책을 보면 이거 완전 젠포트 광고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료예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시뮬레이션을 하고 모의 투자하고 주문 연동하는 모든 게 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없으실 거고 대신에 이제 어디서 돈이 들어가냐면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거 쓸 것이냐 뭐 월봉 기준으로 쓸 거냐 일봉 기준으로 쓸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하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요때만 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정확하겠죠.
근데 일봉보다 더 낮은 게 틱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틱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월봉보다 훨씬 실전과의 괴리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기도 한 게 자산 배분 전략 중에 워렌 버핏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식 ETF의 90%, 채권 ETF의 10% 넣고 리밸런싱 하는 건데 걔를 월봉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최대 하락률 MDD라고 합니다. 역사상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한 20% 내외로 나오는데요. 걔를 일봉으로 하면은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만 시뮬레이션 하고 투자했는데 20%까지라면 근데 3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월봉이니까 1월 15일에 요만큼 떨어졌다가 1월 31일에 요만큼까지 오르니까 월봉으로 보면 요 데이터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월봉은 무료인데 그렇게 일봉이나 틱 데이터를 쓰는 거는 유료긴 해요. 근데 책 뒤에 그 유료 이용권도 책 가격 2배 이상으로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꽤나 해자스러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T까지 가려면은 또 그 연산하는데 또 그렇죠. 그만큼의 또 네. 시간과 데이터와 에너지가 막 드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 책의 책값의 2배의 혜택이 또 네. 녹아져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저자님 오늘 퀀트 투자가 정말 이렇게 한국 시장의 대형주, 소형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암호화폐까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실전과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요.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은 퀀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전체 자산의 10% 정도라도 한번 시작이라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손매매하면서 잘 안 되신다면 한번 퀀트도 관심이라도 가져보시면 좋고 예전과 달리 이제 IT가 많이 발전하면서 꼭 젠포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활용해서 투자해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자님 오늘 요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명한 퀀트 주식 투자의 문호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